간호사님,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늘 온화하던 환경미화 파트타이머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는 이유도 모른 채 그녀를 붙잡고 당황해하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간호사는 멈춰섭니다. 할머니와 간호사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27살이고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혜진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계약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겨울밤 응급실은 언제나 정신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 심지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분까지. 오늘도 밤 11시가 넘었는데 침대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포함해서 딱 3명.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감당하기 벅찬 표정이었죠. 저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링거를 바꾸고 혈압을 재고 환자분들께 말을 건넵니다. 아무래도 밤에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을 꼭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지방전문대 간호과를 나왔습니다. 4년제 대학 출신 선배들 사이에서 스펙이 부족하다는 걸 매일 느끼죠. 게다가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학자금 대출에 월세까지 갚아야 하니까 낮에는 동네 약국에서 투잡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제 학벌이나 배경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그게 저는 좋았어요. 오늘도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응급실 입구 쪽에서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계셨죠. 야간 환경미화 알바로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 봅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쁘게 지나치며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아무래도 처음 오신 날이라 낯설고 힘드실 것 같았거든요. 저도 1년 전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그 밤이요. 그래서 저는 잠깐 복도를 지나다가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저는 야간 간호사 이수연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참 차분했어요. 그런데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아, 네. 한미정이라고 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따뜻한 물은 저기 정수기에 있고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야간 근무는 정말 체력 싸움이거든요. 한미정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수연 씨는 참 따뜻하네요. 저는 약간 쑥스러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환자분들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미정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그분은 제가 환자분 손을 잡고 금방 나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그리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아니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지만 바쁜 밤이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응급실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도 하나둘 병동으로 올라가시고 저는 간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한미정 씨가 바닥을 닦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요.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전 아이의 야간 알바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건 제가 물어볼 일이 아니었죠. 저도 남들이 보면 궁금할 만한 사람이니까요. 보육원 출신의 학자금 대출 갚으며 투잡하는 계약 간호사.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죠. 그날 밤 퇴근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한미정 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조심히 들어가요. 그리고 수연 씨 참 좋은 간호사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만난 한미정 씨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분이 저를 그렇게 유심히 봤을까?
그리고 왜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을까?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밤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죠. 저는 가방 안에 든 낡은 사진 한 장을 만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받은 물건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 기억은 보육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미정 씨를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사람 같은, 아니면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와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야간 근무는 언제나 저를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한미정 씨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 같다는 것. 저는 그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가 급히 입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환자가 누워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죠. 25세 남성, 의식은 있으나 혼미 상태. 복통과 구토 호소. 혈압 90에 60, 맥박 120. 간 부전 의심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들이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환자 옆에 서서 활력 징후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자의 팔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팔찌였죠. 제대로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혜진대학병원 신약 임상 3상 참여자. 그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임상시험 참여자라는 건 이 환자가 병원에서 진행하는 실험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외관 부전 증상이 이렇게 심각할까요?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누구도 팔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또 임상 부작용인가?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번째라니. 그럼 이전에도 이런 환자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응급센터장인 장태준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5살쯤 되셨을 거예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죠. 병원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실력도 좋지만 성과와 숫자에 집착하기로도 유명했거든요. 장 교수님은 환자를 한 번 보더니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의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록엔 단순 음주로 올려. 임상 관련 내용은 차트에 절대 올리지 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 음주라니요? 환자 팔에는 분명히 임상 참여자 팔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로 심각한 간 부전이 단순 음주 때문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봤거든요. 이건 명백히 다른 원인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는 계속 신음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환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요. 아플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 시절.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견뎌야 했던 밤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간호사가 되면 절대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요. 이 환자가 왜 이렇게 아픈지, 진짜 원인이 뭔지 기록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또 같은 일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간호기록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약 간호사인 저는 언제든 잘릴 수 있었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그런데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팔찌에 적힌 내용을 적었어요.
환자 우측 팔에 신약 임상 3상 참여자 팔찌 확인. 간 부전 증상과의 연관성 검토 필요. 메모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할까요? 공식 차트에 넣으면 바로 들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 침대 옆 보조 파일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발견할 수 있도록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미정 씨였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저를 본 거였죠. 저는 얼른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록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는 저를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이 메모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 교수님이 알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벽 4시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환자를 보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나시길. 그리고 제 메모를 누군가 발견하길.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제 인생을 망치는 실수인 건지 알 수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한미정 씨가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수연 씨, 오늘 힘든 일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미정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드물죠.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렸죠.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은 메모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 병원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장 교수님의 차갑게 굳은 표정도요. 불안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메모가 발견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밤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죠.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간호부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실로 즉시 올라오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실로 부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어젯밤 제가 남긴 메모 때문일까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장태준 교수님과 관리자 두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표정들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환자 차트가 놓여 있었죠. 제가 메모를 끼워 넣었던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장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죠. 이수연 씨, 이게 뭡니까? 교수님은 차트를 집어들어 책상 위로 던지셨습니다. 파일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환자 기록입니다. 기록이요? 누가 멋대로 임상약 부작용이라고 써넣으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환자를 위해서요. 환자분 팔에 임상 참여자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명백히 간 부전이었고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관리자를 보며 말했죠. 저것 좀 봐요. 지방전문대 간호사가 뭘 안다고 의무기록에 끼어들어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방전문대.
제가 평생 들어온 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교수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관리자 중 한 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임상시험은 IRB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연구입니다. 환자분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참여하셨고요. 부작용이 의심되면 연구팀에서 자체 검토를 합니다. 간호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라고 들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닥쳐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병원이 날아가는 거 몰라? 임상시험 하나 엎어지면 병원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이 연구비라도 받아야 굴러가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계약직이지? 내년에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입 좀 다물고 있어.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든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장 교수님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옆 관리자에게 뭔가 서류를 건네받으셨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설명 좀 해봐요. 교수님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환자 투약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기록한 시간과 다르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뭐가요? 투약 시간이 잘못됐어요. 저는 새벽 2시 30분에 링거를 교체했는데 여기엔 3시라고 적혀 있어요. 장 교수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악화된 거 아닙니까? 이수연 씨가 투약 시간을 잘못 기록해서 다음 투약이 늦어졌고 그래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기록했어요. 이건 누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 증거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전산 기록은 수정이 가능했고 제가 손으로 쓴 메모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관리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환자 보호자분이 항의하셨어요. 간호사가 약을 제때 주지 않아서 아들이 악화됐다고요. 병원 측에서는 이미 사과했고 책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에게까지 제 탓으로 돌렸다는 거였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확히 시간 맞춰서 투약했고 기록도 제대로 남겼어요. 장 교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전산 기록이 거짓말해요. 아니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산 기록은 이미 조작됐고 제 편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관리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부 감사 들어갑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이수연 씨는 근무 정지예요. 그리고 만약 과실이 확정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면허 정지.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 면허가 정지되면 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도 못 갚고 월세도 못 내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장 교수님은 차갑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반항하지 마요.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이러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교수님은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관리자들도 따라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는 다른 간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환자 악화됐대. 계약직이 설치더니 결국 사고 쳤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 지퍼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미정 씨였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수연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환자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탓으로 다 돌아갔어요. 한미정 씨는 저를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환자를 생각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저를 문제 일으킨 계약직으로만 봐요. 한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조금만 버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다고요? 이미 모든 기록은 조작됐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걸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부산 바닷가에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고 커피숍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게 가족이 있었다면 이럴 때 누가 저를 지켜줬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고 어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근무 정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물건을 챙기러 병원에 들렀어요. 사물함에 남겨둔 것들을 가져가야 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저런 애들 하나씩 사고치고 나가잖아. 선배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저랑 같은 팀에서 일했던 분이었죠. 그러게. 스펙도 안 되는데 운 좋게 들어온 거지 뭐. 지방 전문대 출신이 여기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신기해. 또 다른 목소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환자 악화시켜놓고도 교수님한테 대드네. 계약직 주제에. 장 교수님 완전 열받으셨대. 저 애 때문에 임상시험까지 문제 생길 뻔했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탈의실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여분 가운, 신발, 개인 머그컵. 1년 동안 여기 두고 쓰던 것들이었어요. 하나씩 가방에 담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아, 너 병원 익명 게시판 봤어? 아니, 무슨. 지금 당장 봐. 내 얘기 나왔어. 저는 서둘러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정의감 코스프레하는 간호사.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분명 저를 겨냥한 내용이었어요. 지방 전문대 출신 계약직이 의무 기록에 함부로 끼어들어 병원 이미지에 먹칠했다. 환자는 악화됐고 보호자는 항의했다. 실력도 없으면서 정의감만 앞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직원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인정. 요즘 애들은 SNS에서 본 정의 실현 드라마 보고 착각하는 듯. 계약직이면 조용히 일이나 하지. 뭘 안다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런 건 그냥. 응, 괜찮아.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의감 코스프레. 실력도 없으면서. 빨리 정리돼야 한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환자를 걱정해서 기록을 남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가방 안에서 자진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받은 거였어요. 작성해서 내면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죠.
면허 정지 없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란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쓰러진 사람 옆에 의자 하나라도 되자.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꿈조차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탈의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한미정 씨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수연 씨, 여기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괜찮아요. 청소하셔도 돼요. 한미정 씨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으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물어봐 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 다 잃었어요. 직장도 꿈도. 한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사람은 실수해도 마음이 나쁜 게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안 봐요. 다들 저를 문제 일으킨 계약직으로만 보죠. 스펙도 없고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한미정 씨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수연 씨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한미정 씨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저를 판단하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한미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나는 건 보육원 뿐이에요. 거기서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밤에 열이 나도 배가 아파도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선생님들은 바쁘셨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크면 아픈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간호사가 되어서 쓰러진 사람 옆 의자 하나라도 되자고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한미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분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육원은 어디였어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빛나는 집이요. 거기서 15살까지 있다가 자립했어요. 한미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수연 씨는 혼자 여기까지 온 거네요. 대단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투잡하고 월세 밀리지 않으려고 야간 근무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잃게 됐어요. 한미정 씨는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수연 씨, 포기하지 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요. 나는 믿어요. 저는 한미정 씨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그 말만으로도 힘이 나요. 한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10년 전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기억은 보육원에서 시작돼요. 그 전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한미정 씨는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침묵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엄마와 저일 것 같아요. 사진을 한미정 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받아 들으시더니 온몸이 굳어지셨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미안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사진을 도로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한미정 씨도 힘든 과거가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미정 씨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제 꿈에 대해서, 보육원에서의 삶에 대해서, 환자를 대할 때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 다시 일어서요. 포기하지 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끝까지 해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가방에 넣었던 자진사직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저 포기 안 할래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한미정 씨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수연 씨는 강한 아이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싸울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이름을 되찾을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부산 바다를 봤습니다. 겨울밤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폭풍이 오면 버티면 됩니다. 파도가 치면 헤엄치면 되죠. 저는 이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병원 대강당에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임상 부작용 사건 관련 전체 회의였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무 정지 상태였지만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마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겠죠. 대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앞줄에는 병원 이사들과 원장님이 자리했죠. 무대 위로 장태준 교수님이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자신만만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환자 악화 사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개요, 환자 증상, 그리고 사건 경위였죠. 장 교수님은 포인터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신약은 모든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으며 부작용 발생률도 허용 범위 내입니다. 환자분의 악화는 신약과 무관하며 투약 시간 착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제 이름과 근무 이력이 화면 가득 떴어요. 이수연. 계약직 간호사. 1년차. 지방전문대 출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백 명이 그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구나. 계약직이 사고 쳤다더니. 장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투약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아 환자가 악화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거짓으로 매장당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발표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미정 씨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청소 가운을 입고 계셨지만 걸음걸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화원이 왜 저래? 회의 중인데 왜 나와? 장 교수님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한미정 씨는 무대 앞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청소 가운을 벗으셨어요. 안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이사들과 원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이사장이라고요? 한서정 아니 한미정 씨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태준 교수님은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사장님, 이게 무슨... 한서정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병원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세운 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환자보다 실적을 우선시하고 진실보다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한서정은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떴어요. 장태준 교수,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경쟁 제약사로부터 총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배가로 우리 병원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죠. 장 교수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가 아닙니다. 한서정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산 기록 수정 내역이 떴어요. 당신은 환자 투약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수연 씨가 정확히 기록한 시간을 고의로 변경해서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죠. 전산팀에서 삭제된 로그를 복원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어요.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장 교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가 남긴 작은 메모. 바로 그 메모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 팔찌에 적힌 임상 코드, 증상과의 연관성. 그녀는 단 한 줄로 모든 걸 기록했어요. 화면에 제 메모가 떴습니다. 제가 환자 파일에 끼워 넣었던 바로 그 메모였죠. 한서정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수연 씨는 환자를 위해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서정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조손관계 성립 확률 99.99%.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조손관계라고요? 한서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조롱한 이 계약직 간호사 이수연 씨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 외손녀입니다. 대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소리쳤어요. 외손녀라고요? 10년 전 화재 때 사망했다던 그 아이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외손녀, 가족, 할머니. 평생 꿈꿔왔던 단어들이 갑자기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한서정은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은이야. 아니, 수연아.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았구나.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한서정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대강당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태준 교수님은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를 에워쌌고 보안팀이 다가왔죠. 한서정은 저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장태준 교수는 즉시 해임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으로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보고 싶었던 사진 속 그 여자. 젊은 여자는 제 엄마였고 어린 아이는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겠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이거 할머니가 찍어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4살 생일날이었어. 민주랑 너랑 둘이 찍었지. 민주. 제 엄마의 이름이었나 봅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제게 마침내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대강당 밖으로 나오며 저는 부산 바다를 봤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언론사 차량들이 병원 입구에 줄지어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몰려들었죠. 혜진대학병원 임상시험 비리 사건이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를 지나며 그 광경을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생양으로 몰렸던 제가 이제는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이틀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인으로 참석했어요. 할머니 옆에 앉았죠.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원장님, 법무팀이 자리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서정 할머니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태준 교수는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환자 기록 위조, 금품 수수 혐의로요. 원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을 바로잡는 게 우선입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차분히 말씀하셨죠. 첫째, 임상시험 피해 환자와 가족분들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둘째, 피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셋째, 환자권익위원회를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결정은 단호했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환자권익위원회 자문 간호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규직이라고요? 이사장님, 저는 수연 씨가 보여준 용기와 양심이 바로 이 병원에 필요한 겁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원 말이죠. 이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 위기였는데 이제는 정규직의 자문 간호사라니요.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는 저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할머니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네, 할머니. 아니, 다은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은.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찾았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10년 전 화재 사고 때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 네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끝까지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너는 보육원에서 혼자 자라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이제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자. 집도 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거야.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간호사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 안 그만둬도 돼. 아니, 제 말은요.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출근하고 환자 옆에 있고 제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 외손녀라서가 아니라 이수연이라는 간호사로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내 엄마 민주를 닮았구나. 엄마도 그랬어요? 응. 민주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 간호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지. 쓰러진 사람 옆 의자라도 되겠다고 했거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품었던 꿈이 사실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였나 봅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이 병원이 네가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도록 할머니가 다 바꿔놓을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 발표하셨죠. 혜진대학병원은 임상시험 비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장태준 전 교수는 해임됐으며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피해 보상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권익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사장님, 10년간 병원을 떠나 계셨는데 왜 돌아오신 겁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병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외손녀를 찾으셨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10년 전 화재 사고 때 사망한 줄 알았던 외손녀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힌 이수연 간호사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장태준 전 교수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도 여럿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병원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임상시험 감시 체계도 강화됐어요. 직원들 태도도 달라졌죠.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실에서 선배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그때 미안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수근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선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정규직 된 거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응급실로 돌아가니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고 환자 침대 옆으로 갔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누워 계신 분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씨, 손이 참 따뜻하네. 저는 웃으며 혈압을 쟀습니다. 금방 나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환자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환자 옆에 있는 것. 쓰러진 사람 옆 의자가 되는 것.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고 나왔어요. 로비에는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은아, 오늘 저녁은 할머니가 해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는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왜? 저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다은이는 집에서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수연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부산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옆에 계셨고 제자리도 생겼고 꿈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다은아,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평생 혼자였던 저에게 이제 손 잡아줄 사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바다 위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겨울밤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도 기뻐할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됐다는 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뭐가? 찾아주셔서요. 그리고 믿어주셔서요.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어요. 맛은 평범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다은아, 이거 봐. 네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제가 웃고 있는 사진, 엄마 품에 안긴 사진,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이 사진은 내 돌잔치 때야. 청진기를 잡았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건가 봐요.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랬나 보구나. 우리는 밤늦게까지 앨범을 봤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을 조금씩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죠. 내일도 저는 병원에 출근할 겁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줄 거예요. 이수연으로서요. 그리고 한다은으로서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PART 8. 새로운 삶, 환자 옆에 작은 의자, 그 옆에 할머니.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혜진대학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어요. 겨울밤 응급실은 언제나 환자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야간 인력이 보강됐어요. 간호사도 늘어났고 의사 선생님들도 교대 근무가 제대로 돌아갔죠. 덕분에 환자 한 분 한 분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환자 먼저. 이 말이 이제는 진짜 원칙처럼 쓰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서로 협력했죠. 폭언이나 갑질도 사라졌어요.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야간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정규직이 됐지만 야간 근무를 고집했어요. 밤에 아픈 사람들이 제일 외롭다는 걸 아니까요. 어느 날 밤 할머니 한 분이 복통으로 실려오셨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더군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환자 침대 옆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혼자 와서 무서웠는데. 천천히 숨 쉬세요. 금방 검사 결과 나올 거예요. 저는 할머니 손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안도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안심했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여기 있는 게 제 일이에요. 환자분을 병동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간호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한서정 할머니는 더 이상 미화원 가운을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붕어빵 봉투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요? 할머니는 웃으며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다은이 야간 근무 끝나는 시간 맞춰서 왔지. 배고프잖아. 저는 감동했어요. 새벽 5시인데 할머니가 일부러 나오신 겁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옥상 갈까? 바람 쐬고 먹자. 우리는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산 바다가 새벽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죠. 할머니와 저는 난간에 기대어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할머니, 나 여기가 좋아. 응. 무섭고 힘들어도 여기 사람들 살려내는 거 그게 좋아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저는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다은아, 후회 안 해? 할머니 외손녀라는 거 공개 안 하고 그냥 일반 간호사로 사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좋아요. 제 이름으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할머니 옆이라 따뜻했어요. 며칠 후 저는 뉴스에서 우리 병원 이야기를 봤습니다. 비리 병원을 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꾼 이사장과 간호사의 이야기였어요. 화면에는 할머니와 제가 나왔죠. 동료 간호사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수연 씨, TV 나왔어요. 유명인이네요. 저는 쑥스러워서 웃었어요. 그냥 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할머니에게 더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시장을 갔어요.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주셨고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라면에 계란을 풀어주셨고 저는 김치를 썰었어요. 다은아, 파 좀 더 썰어줄래?
네, 할머니.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점심이었죠. 그런데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라면을 먹다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다은아, 요즘 꿈꾸는 거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환자권익위원회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후배 간호사들 교육도 하고 싶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할머니가 응원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요? 꿈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꿈은 이미 이뤄졌어. 너를 다시 만난 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울컥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 울지 말자. 라면 불어. 우리는 웃으며 다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에서 혼자 자랐던 시절,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날, 병원에서 누명을 쓰고 무너졌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기적 같은 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 선물을 준다는 것을요.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환자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환자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한서정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요. 저는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한다은이기도 하고요. 보육원에서 자란 간호사이고 10년 만에 할머니를 만난 외손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옆 작은 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환자분들 옆에요. 할머니도 제 옆에 계실 거고요.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은아, 오늘 수고했어. 할머니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부산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도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럼 민주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시작된 두 사람의 진짜 가족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함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방 뜨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